이 발표 선생님께서도 뭐 시간도 좀 부족하고 이 내용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한계가 많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뭐 제가 보기엔 아직 이게 완성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갖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글이 될까, 또는 어떤 부분이 다뤄져야 될까라는 것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정치 엘리트라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정치 엘리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정치 엘리트가 뭐 넓게 보면 크게 하나는 정치인이 있겠고, 또 하나는 관료가 있고 있겠고 그럴 텐데, 주로 이제 인사 정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임명된, 그러니까 전문 관료 말고 이제 임명된 관료들이 이제 약간 정치인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관료에 국한해서 설명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더 이제 그런 측면 외에도 어떤 전문 관료들과 이제 뭐 행시나 이런 뭐 외시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사법 엘리트 제외하니까 뭐 사법시험 제외하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고급 관료 공무원이 된 사람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에 갖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또 같이 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부분에 좀 약간 거치는 문장이 나왔는데, 그게 참 거친 단어인데, 그래서 보면서 딱 뭔가 이제 정보를 찌르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보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지배 세력 내부의 강한 유지와 결성을 받던 국가를 통치해요. 딱 이런 내부 조건에 의해 부정부패가 되는 웰컴 비리가 이상하게 구조화된다. 이제 이게 처음에 비정상적 사람이라는 건 보통 친일파라든가, 또는 뭐 친일파라든가 뭐 다시 친강파,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에 다시 친일파가 됐던 사람들, 강자한테 붙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아마 그리고 그 안에서 갖다가 뭐 이제 50년대 그 관료 자본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계속 나왔던 걸 갖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궁금한 게 이게 아직도 사실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서, 원래 엘리트라고 하면 보통 한 사회에서 가장 정상적인 것으로 기능주의적인 사회학에 따르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일탈을 덜하고. 근데 왜 우리나라 엘리트들 왜 일탈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시대정신이 요즘 보면 거의 먹튀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전생하고 사익주로. 그러니까 돈만 되고 자기 집안만 잘 되면 나라가 더 팔아먹을 듯한, 실제로 팔아먹는 듯한 일을 하죠. 핵마피아라든가 방산비리라든가 이게 팔아먹는 행위인데,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엘리트들이. 이게 이제 보통의 한 국가에서는 이제 이게 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게 것들이 아주 도처에 만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지금 심포지엄의 주제가 엘리트인데요. 계급이 아니라, 어떤 엘리트라고 하면 이제 밀스 파워 엘리트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계급과 다르게 보통 이제 배보주의적인 함의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관계적으로 보진 않는데, 보통은.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마 엘리트의 지위 자체를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부정부패 뇌물 비리가 바로 한국의 이제 파워 엘리트의 존재 조건이 아닌가? 이거 아니고서는 존재 못하는 기 때문에 계속하는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내부골성력 강화라는 것을 이제 들어주셨는데, 뭐 이것만으로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리더십을 그람시용으로 하면 이제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이렇게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엘리트였던 지배계급이 지적인 리더십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도덕적 리더십은 아무도 갖다고 사실 국민들이 이런 도덕적 리더십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된다는 건 그 도덕적 리더십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국가의 안보가 예를 들면 방산비리를 저질러도 국가의 안보는 미국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질러도 이제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외적 조건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한국의 엘리트들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가. 두 번째로 이제 그 제가 제일 그래도 흥미있게 읽었던 건 이제 엘리트의 구성이 갖다가 이제 뭐 이제 이승만 시대 행정적 관리 엘리트에서 이제 나중에 뭐 군부 엘리트도 역시 행정적 엘리트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행정 그다음에 군부 그다음에 민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엘리트에서 이제 경제적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사이의 역학관계 변화 이런 것들이 참 흥미로워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고도 이제 관련이 되지만 이제 정치 엘리트에 관련해서 그 특징들이 갖다가 이제 뭐 영남 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지적이 돼 있고 뭐 인적 관계에서 학맥이나 이런 건 이제 지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다른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어떤 역량이라든가 신념 체계라든가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좀 포괄적인 분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정책인데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뭐 특별히 크게 다르진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좀 이게 결국 이제 정도의 차이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 이제 각 정부 인사정책을 어떤 평가할 때는 뭔가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사정책 평가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 어떤 것이 올바른 인사정책인가? 라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좀 논문, 연구에서 좀 확립해서, 이를테면 갖다가 이제 그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사정책 얘기할 때 뭐 지역적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특히 이제 기회의 측면에서 많이 언론은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그 효율성이나 능력의 측면에서 적재적소에 괜찮은 사람 가야 된다라고 또 방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엉터리 낙하다는 것도 많긴 하죠. 그 다음에 또 도덕적이거나 정의의 측면에서 이제 평가하는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정책에 올바른 인사정책의 어떤 모델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인사정책을 평가할 때 좀 더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 발표는 제가 다 배우기만 해서 더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은택 선생님 발표문이 이제 경제와 노동, 특히 자본주의, 금융시장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것과 그것이 실제로 이제 노동의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어떤 연계를 갖느냐라는 두 가지인데, 주로 전자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어서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관심도 있는 부분이고, 앞에 그 홍순준 대표가 했던 이야기 아주 그냥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저는 앞에 투기자본감센터에서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 매각해가는가의 과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아까 그 양반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되게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부분은 조금 이제 정합성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조금 하나의 페이퍼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들을 좀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었던 거 가지고 앞부분을 전제로 해서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대안이라고 되어 있는 공동결정 제도에 관한 이야기까지 제가 쭉 읽으면서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이제 이 앞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워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국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힐퍼딩의 금융자본주의에서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파이낸셜 캐피탈리즘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른 그러니까 스탁 캐피탈리즘, 스탁홀더 캐피탈리즘, 투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분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기분 단위, 코퍼레이트가 기분 단위인데 이제 기업조차 상품화가 된 거예요. 여기는
기업 경영이 시장하라고 이야기를 줬는데 기업조차도 이제 사고 파는 매매 물건이 돼버렸어요. 부동산 비슷해져 갖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 자본이 들어오고 기관 투자자가 거기에서 분양권을 차지하고 은행이 매개해주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70년대부터 서구에서 M&A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훨씬 더 세련된 형태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다렌도르프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조금 더 기업 그러니까 경영 자본이라고 그러죠. 경영 혁신 경영 자본주의 운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 듣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이제 다른 아주 역의 어떤 현실의 모습은 그것이 한 70년 좀 지났는데 주주 자본주의라는 게 도입되는지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현재 모습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라는 게 경영 자본주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 대해 그러니까 소유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영권을 주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좀 더 쪼개가지고 주식을 분산시키고 이런 과정을 해서 자본주의 자체가 내부적 혁신을 가져오면서 좀 더 선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상 지나봤더니 21세기 지금 보니까 주주 자본주의 실체는 뭐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흥미롭고 지금의 변화, 역동적인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 자체를 쫓아가는 게 급급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론화를 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근데 아주 흥미로워요. 주주 가치라고 하는 그 지향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뭔지 생각을 좀 했는데 여기서 개념을 사용할 때 금융자본주의보다는 금융시장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금융자본주의, 파이낸셜 스트래티지가 헷갈린단 말이죠. 혼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탁하고 파이낸스는 좀 다른데 이걸 어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말한다고 또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주식만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는 온갖 것들에 헤지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생상품을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개입돼 있죠. 연금, 채권, 본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갱이는 근데 보면 사실상 보면 스톡홀드들 문제들 그 다음에 기업이 사실은 주주의 가치 지향 밑에 깔려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금융시장 자본주의보다 오히려 주주 자본주의라는 게 더 다가오기도 하고 해서 개념을 뭐라고 할 것이냐에 관한 질문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패널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업주는 계속 경영주는 투자를 하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런데 단기적인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있다. 이것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단기적인 이익을 계속 또 기업에서 이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미래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충돌하고 있을 때 실제로 보면 이거는 이제 단기 이익 위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자본이 사실은 투기 자본화 돼가고 있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제가 아까 말했던 식으로 이제 배당금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한국도 사실은 그런 주식 배당 자본주의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98년 이후로 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 한국 거냐 도대체 외국 투자니 아니면 국내 자본이라는 뭐 의미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해요. 대자본의 경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국가 정책에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주주가 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당금 가져가는 게 어마어마한 수치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개미들은 거기에서 같이 떡금을 받아 먹는 걸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이라는 곳과 그 기업에서 단기 수익을 받는 문제가 사실 다른데 사실 기업은 상품이 아니었거든요. 기업은 모든 상품을 만들어내지만 기업은 사실상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본이긴 한데 탈상품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달라진 corporate as 이제 commodity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흥미롭게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담합의 구조다 또 꽁을 맞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그거는 다수의 개인들의 분단에 의한 스톡홀더들이 지배한다는 의미의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주주의 대주주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그 대주주는 예전에는 어떤 인물이었거나 그 기업의 일대 주주라고 하는 부분
잘하고 요즘에 사실은 그게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가 일종의 컬렉티비티, 그러니까 집단으로 돼가는 거죠. 네트워크라는 말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사실은 가장 힘을 펼치게 되고 그들이 사실은 재밌는 거는 실제적인 거대한 소수의 대투자자가 지배하는 주식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 주식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 자본이 가졌던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금융 자본주의하고 다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개념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냐, 이론적으로 개념이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제 이야기를 덧붙여서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러나 불구하고 시장의 위험성을 계속 주식 투자자들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냐는 거죠. 시장의 이익과 그 다음에 약간 뭐라고 그랬지 보면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 그러나 당장의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안쌓을 수 있는 이윤 이 사이에서 사실은 실제로 보면 시장의 위험과 투자 가능성이라는 사이에서 계속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지만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그 부분인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주가치 지향이 전적으로 기업 전략의 단기주의만을 추구한다는 태제는 반쯤의 진실만을 담고 있다는 근거가 안 보여요. 보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고용 평가, 고용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없는데 저는 사실은 현재의 모습은 그런 식의 그 주식 자본주의 병폐라고 해야 되나 이들이 사실은 그 절반의 진실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로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고 장기적 모형이야 당연히 그 사람들이 뭐죠 갖고 뭐 이렇게 해서 평가지수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베스트먼트 그런 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노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되게 많이 해냈습니다. 사실은 순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와 우리가 스테이크홀드 자본주의와 스톡홀더 자본주의 구분하잖아요.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다르다면 이야기와 관련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 자본주의는 사실은 전혀 스테이크홀더를 보지 않죠. 사실 주주로 한정해보면 유일하게 주주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까 기업이 완전 자본주의에서 상품이 되는 것처럼 상품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는 사실은 이전에 그 전후에 서구 자본주의를 지탱해왔던 그 작동 기제가 붕괴됐다고 좀 봐요. 예를 들면 세브로스키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노동과 자본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세브로스키 그거 있잖아요. 보면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로 기본적으로 이 어떤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어떤 방식을 바꿔나가는가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동은 어떻게 하냐면 장기적인 자신의 이익 위해서 단기적인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인상이 있어서 일정하게 이후에도 계속 보장받는다는 전제 때문에 노동자로서 지위와 고유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밀턴식, 군사통하고 전투성과 그 다음에 이제 자본에 대한 타협적, 기업 타협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뒤집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주주 자본주의에는 주식 가진 자들이 실제로 보면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그 전략 사이를 다투어버리는 이런 계산한 방식이 전치된다면 기존의 전후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할 때 노동과 자본의 관계 속에서 작동했던 그 기제가 붕괴되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되게 이야기는 딴 수준에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게 그게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단계로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동결정제도라는 게 독일에 있는 공동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그 작동 기제 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노동과 자본 간의 산별 교섭을 하고 동시에 복지국가를 보충해가는 이 구조 속에서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비판은 하나만 있었어요. 스테이크홀더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노동 자본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해 당사자를 매우 좁혀놨단 말이에요. 배타적인 조직 노동, 오가나이즈 레이블을 좁혀놨으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인터레스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해 뭐 매개 장치 뭐 이런 것들 다르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여기 압탁이나 이런 단들은 사실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에다 시민까지 포함하는데 제 문제는 뭐냐면 프레카리아트라는 게 어디 끼어드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프레카리아트라는 거는 여기서 아까 말한 거는 여기는 프레카리아트 개념 자체가 일단 정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레카리아트를 고전적 의미로 이해를 아까 이제 이야기 발제할 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또 다른 의미를 했어요. 저는 좀 다른 프레카리아트 의미로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프레카리아트 때 고전적인 의미, 비자본주의적으로 있는 어떤 영역의 사람들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아닌,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더 반대로 좀 생각하거든요. 프레카리아트라는 거는 이미 자본주의적 노동자 계급을 비정규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야기가 좀 될 수가 있는 거고, 앞에 나온 이야기들 주주 자본주의, M&A 뭐 그런 식의 폭력적인 자본에 의한 그 기업의 사냥, 기업의 상품화라는 것이 실제로 노사관계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영향을 뭘 미치냐가 아니라 그냥 관심 없습니다. 기업이 상품인데 가에 있는 노동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건 너네끼리 문제고 단협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체가 이 모든 것들 노동법 아무 관심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바로 여기서의 핵심이거든. 그러면 영향은 당연히 미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까 홍석표 대표가 했던 그 골든 브릿지 사례 때 그 꼭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당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이트들이 다 당합을 하셔가지고 하는 거고, 국내 국외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금융과 제조가 상관없는 것이고, 관료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법도 띄워놓고 법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노동은 그에 대해서 노동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우리 프레임워크, 전후의 자본주의 안에서 그나마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 위에 이 모든 것에 위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질문은 다시 제가 더 철저하게 좀 해야 되는 거지 애매하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있었는데